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실버피어 온라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장교양 분야 회장을 맡고 있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국가주도 사회서비스원의 실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의 일환이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의 목적을 표방하며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장기간 설립 법안의 표류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연이 되다가 일단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임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은 우여곡절 끝에 2021년 9월 24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역의 설립 계획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사회서비스원 법에 따르면 법의 제정 이유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 제10조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의 제공.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넷째,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다섯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 자문. 여섯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일곱째,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 사업의 지원. 여덟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 내용의 특징을 고려하여 요약해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제공, 다음으로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그 다음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 자문, 마지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표류하는 이유는 상기 사업 구조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의 긴급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로 기존 사업 분야의 운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시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히 개입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을 흥분으로 들썩이게 했던 분야의 대폭 축소와 긴급 돌봄 서비스로의 한정이 사업 동기 요인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닌 무책임한 신생아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가 성행하던 2022년 4월 초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독거 어르신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되셨습니다. 우선 개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즉시 통보를 하였고, 지자체 주무관이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 서비스 연락처를 주면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에 즉시 연락하니 공문으로 접수를 하라고 해서 화요일인 4월 5일에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틀이 지난 목요일이 되어서야 A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였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토요일 다른 B 요양보호사가 파견을 와서 자신도 감염될지 모르니 수급자 가정이 아닌 밖에서 대기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식사도 챙겨주지 않아 해당 개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돈을 드릴 테니 주변 전문 식당에 가서 좀 사드릴 것을 요청을 하니까 그 요양보호사의 답변은 방호복을 벗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회서비스원 중간관리자는 자신들이 파견한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상태 보고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여러 번 묻고 보고할 것을 종용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 받는 요양보호사는 변실급 어르신의 기저귀 교체와 세탁 등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두세 번의 확진자 발생 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 돌봄을 요청했으나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못 보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사회서비스원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고 개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기관장이 직접 다니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긴급 돌봄을 요청하고 난 후 이틀째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었고,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님은 변실금 어르신의 기저귀 교체도 할 수 없고 세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도 못 써드리고 심지어 사드리는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니,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요양보호사의 기본 업무는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비요양보호사는 위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긴급하게 해드린 것일까요? 이러고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이 높고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이 낮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의 사례로 서울시의 모 구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의료회서를 줄 때 사회서비스원에는 주 5일 3시간씩을 주고 민간기관에는 주말 이틀 2시간씩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에게 주말 이틀 2시간씩을 주면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이며 민간기관에 대한 차별인 것이죠. 이런 사례들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것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긴급 돌봄 서비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변되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이 사회복지법인도 민간에 해당합니다. 설사 사회복지법인을 공익적 법인이라고 양보한다고 해도 사회서비스원이나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 확충의 빌미를 제공한 개인기관의 부당 청구 및 불법 운영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법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일까요? 개인 및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기관 수 대비 불법 운영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개인기관들이 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셋째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재가장교양 서비스와 겹치는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에 종합재가서비스가 포함된 이유는 국가 세금이 아니고 사업 그 자체를 장교양보험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급여 수가라는 이름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관의 설치 시 다른 장교양 서비스와 달리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를 고려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이미 2008년 7월 장교양보험의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현재 약 2만 개의 민간 재가 서비스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가장교양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놓고 다시 국가가 사회서비스원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민간과 같은 사업을 엎어치게 하여 불평등 경쟁을 시키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사업은 종합재가서비스로 개인들이 수행하는 재가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현장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교양보험법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등급별로 제한되어 있고 월중 방문당 8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는 4회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8시간씩 매일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서비스원 재가 장교양 서비스에서 매일 하루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 운영기조인 고시가 개정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서비스 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관 설치와 재가장교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합재가서비스라고 이름만 붙어있지 민간이 수행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재가장교양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이나 운영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매일 하루 8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몇 년이 지나 해당 사회서비스원도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어 부정수급분 환수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국가가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신문기사를 도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 재가기관도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센터를 연계하거나 한 기관에서 제공을 하면서 야간에는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때로는 하루 2-3번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 만족도 91에서 96%를 이룬 주역이 민간 장교양기관, 특히 방문요양기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넷째로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 자문을 해준다는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수십 년 동안 민간 전문기관에 의해 정착된 사업입니다. 아직 종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5명의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각 사회서비스원이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 월 10에서 15만 원이면 민간 전문기관의 우수한 세무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아직 품질 보증이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분수 기관을 만들어 비효율적인 사회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다가 그 명분으로 재무, 회계, 법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상품권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근무 시 만족도와 고충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종사자와 기관의 이간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면과 동시에 종사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은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근로 강도 및 처우 관점에서 동종산업과 비교하여 턱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이 생겨 종사자들을 모든 공무원급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처우도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축소되면서 종사자들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인력은 정규직은 일부일 뿐 나머지 인력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처우도 공무원 수준이 아닌 민간 서비스 영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당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이제는 규탄의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배경을 보건복지부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등이 촉구하는 것은 결국 종사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처우 보장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들의 요구사항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노동조합을 등에 업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데모에 앞장섰을까요? 실버페어 온라인 기자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 세미나와 전남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곳의 지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취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 먹는 하마식의 국가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이 넥타이 및 정장 입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을 챙겨야 하는 노동집약적 사업이라는 점과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여력과 능력이 결여된 컨설팅 분야까지 국가 세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효율성, 마지막으로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 사랑과 애착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해 봅니다. 국가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은 허구일 것입니다. 치매국가 책임제 사업과 원격 진료 사업, 통합재가 서비스 사업 등 수년 동안 시범 사업과 예비 사업만 끝내고 아직도 그 효과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화려한 사업 계획으로 출범한 서비스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된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정부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국가 주도의 사업을 쓸데없이 저지르는 누를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정치적인 기사가 아니지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책임제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국가 세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으로서 좌파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실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종말을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우파 정부가 들어선 지금 국가 세금을 삼키는 하마식의 전임 좌파 정부가 만든 사회서비스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 중인 분들은 구독 버튼을 다시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